안녕하세요. 이나 로켓 동아리의 한여한입니다. 자, 이번 영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로켓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좀 괜찮다 싶은 주제를 고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주제가 있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보고 영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날인 만큼 로켓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이 될 거고 이제 가볍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켓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로켓의 정의는 위키백과에 의하면 저장된 추진제, 그러니까 산화제와 연료를 고속 고압으로 분출해서 반자격을 얻는 로켓 엔진, 혹은 그 로켓 엔진을 이용해서 추력을 얻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를 탑재하고 이제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반면에 로켓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와 연료를 이제 같은 시스템 안에 포함을 해놓고 이 두 개를 끌어다가 연소를 시켜서 추진력을 얻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로켓의 어원은 이제 물레의 실감계 부분이라는 로켓토라는 이탈리아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옆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물레고 이 부분이 실감계인데 과거에 사용됐던 로켓을 보시면은 이 뾰족한 끝부분이 이제 실감계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로켓토라는 말이 나왔고 거기서 로켓이 기원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로켓이라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시나요? 뭐 나르호나 아니면 팔콘 9 같은 과학 로켓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랄이라고 하는 군용 로켓인데 이렇게 군용 미사일 혹은 군용 로켓 같은 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류 모두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로켓은 결국 운송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위치로 빠르게 운송시키는 것이 로켓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세 개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그리고 돈도 진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여서 그리고 돈을 많이 써가면서 로켓을 쏠까요?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목표면은 비행기나 배 아니면 자동차 같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고 돈도 덜 드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주로 배운 거는 아마 로켓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공기가 없는 우주에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팔콘 9의 사진인데 위에 보시는 이 볼록한 부분이 화물이고 이 아랫부분은 전부 다 그냥 로켓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화물칸 안에 있는 이 화물이 이제 목표 지점, 여기서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우주겠죠? 우주까지 올리고 나면 이 나머지 로켓은 역할을 다하고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가능한 경우에는 재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화물만 중요한 거면은 로켓을 굳이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우주까지 그냥 쏴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우주까지 올리는 거면은 비행기를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능한 최대한 올리고 거기서부터 그냥 뭐 어떤 수단으로 하든 이렇게 슉 올리면 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앞에 보였던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로켓들은 대부분 우주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왜 이런 군용 로켓들은 대기권에서 운영하면서도 이 로켓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사실 로켓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기가 없거나 희박한 환경에서도 작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로켓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도 그래요. 보시면은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 속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주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로 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공위성이 앞으로 날아가면서도 지구 중력 때문에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빠르다고 해도 그냥 땅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인공위성이 충분히 빠르다면 앞으로 나가면서도 떨어졌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지표면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은 실제로는 앞으로 직진을 하고 있지만 지구 중력에 의한 효과에 의해서 충분한 원을 그리면서 지구 궤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속도의 개념은 어떤 궤도상의 물체가
지구 중력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면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궤도를 유지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데 필요한 속도를 말해요. 이제 지구 표면에서는 제1 우주 속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영향권을 벗어나지 않고 원운동을 하는 궤도를 말하는데, C 궤도가 그 제1 우주 속도를 가졌을 때 인공위성이 그리는 궤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궤적을 유지하려면 인공위성은 7.9km/s의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7.9km/s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수단이나 아니면은 최초의 그 속도를 만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 이 대포를 말하는 거겠죠. 이 대포에서 팡 쏴져가지고 7.9km/s의 속도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7.9km/s의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로켓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기흡입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공기의 특성 때문에 이제 낼 수 있는 속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켓을 사용해서 하늘 위로, 우주로 우리가 물체를 보내는 이유는 공기가 희박한 환경에서 작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우주 속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물체가 필요한 속도를 만들어주는 적절한 도구가 로켓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초의 로켓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무래도 화약이 처음 만들어졌던 중국이 가장 유력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기록상의 가장 최초의 로켓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금나라 시절에 몽골의 칭기스칸의 침략에 맞서서 무기로서 로켓을 사용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전쟁이 결국에는 몽골의 승리로 끝나고 이제 몽골이 유럽 침공을 시작을 하면서 금나라에서 사용했던 이 로켓 기술을 자기들도 무기로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들이 몽골의 침략과 함께 이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로켓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최무선 선생님이 화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셨어요. 고려 말기 때. 앞에 보셨던 중국과 비슷한 형태의 로켓을 만들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로켓을 주화라고 불렀어요. 이제 주화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과학자분들의 주도로 주화를 복원해서 시험 발사를 해보는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불이 이렇게 슉 나가는 거를 보면은 이제 달리는 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도 고려시대 말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로켓을 개발하고 그리고 개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기전이라는 로켓을 만들었어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었고, 중신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기능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세 가지 종류의 로켓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기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여기에 화살을 달고 화약통을 달아서 같이 사용했다는 거였죠. 이제 이 화살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면 이 화살이 안정대 역할을 해가지고 안정된 궤도를 가지고 이 화살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영국의 콩그리브라는 사람이 로켓을 처음 만들 때 이제 로켓에 이렇게 막대기를 단 이유도 앞에 나왔던 다른 세 가지 로켓과 같은 이유예요. 이 앞에 보이는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다른 세 가지 로켓과 똑같이 여기서 연료와 산화제가 같이 연소가 돼서 가스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막대가 화살의 역할, 그러니까 안정대 역할을 해가지고 이 로켓이 날아가는데 더 안정된 궤도를 갖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콩그리브 로켓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 화물을 달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실험 장치나 아니면 광고 아니면 신호탄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과학적인 목적 아니면 뭐 상업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 모든 목적을 위해서 다양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현대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국가마다 이제 로켓 연구를 주도하시는 분이 크게 세 분이 계셨습니다. 먼저 미국의 로켓 연구를 주도하셨던 로버트 허칭 고다드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미국 우스터에서 태어나셔서 로켓 연구에 몸을 바치신 분이고, 1926년에 최초로 액체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 액체 로켓 발사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로켓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에 나왔던 콩그리브 로켓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정막대가 달려있다고 해도 이제 제어 장치가 충분히 달려있지 않아가지고 그 궤적이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다드 박사님이 처음 로켓을 만들었을 때도 그 수준이겠거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한 게 1903년으로 이제 1926년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기에 이제 그때 사람들의 신기한 거는 비행기였지 로켓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다드가 만든 액체 로켓에 대한 이론은 이후에 좀 많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고다드 박사님이 만드신 액체 로켓에 대한 이론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데 그 이론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님이라고 독일의 로켓 과학자입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님은 2차 대전 때 나치 산하 로켓 공장에서 이제 V2 로켓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종전 후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셔서 나사에서 근무하면서 레드스톤 로켓 아니면은 뭐 주피터 로켓 아니면 세턴 로켓 같은 많은 로켓들을 개발하셨어요. 이 로켓이 이 독일의 V2 로켓이에요. 이제 이 V2 로켓이 현대 로켓의 모든 시초라고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V2 로켓을 기반으로 미국과 소련이 많은 로켓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 V2 로켓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승고도가 60km고 이제 이 V2 로켓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레스톤 로켓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R7 로켓이 개발이 되는 이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 우주 개발을 주도했던 러시아나 미국 모두 독일의 V2 로켓에서 기초를 다지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V2 로켓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V2 로켓이 개발되었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2차 대전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전쟁 동안 V2 로켓의 활약을 보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 이 V2 로켓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V2 로켓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영국을 주로 공격하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이때 러시아와 미국이 본 게 뭐냐면 항공기와는 다르게 V2 로켓은 이제 발사가 되면은 도착할 때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로켓은 막을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빨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로켓이라는 것에 대한 전략적인 목적이 굉장히 부각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전쟁 동안.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 또한 로켓에 대한 개발 욕심을 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V2 로켓에 대한 샘플과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게 독일의 전도인데요. 이제 V2 로켓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이해하려면 2차 대전 때의 환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 베를린까지 들어갔죠.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베를린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근데 V2 로켓의 연구기지 같은 경우에는 노르트하우젠이라는 소도시에 있었는데요. 노르트하우젠의 위치는 여기 보셨던 베를린의 서쪽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치고 들어왔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여기쯤 있었을 테니까 V2 로켓에 대한 데이터와 샘플을 얻어가는데 좀 더 쉬웠을 거예요. 실제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제 V2 로켓의 샘플이나 아니면 데이터 그리고 항복한 독일 과학자들을 미국으로 많이 보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발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비해서 적은 데이터와 적은 샘플 그리고 항복한 과학자들도 굉장히 적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도 소련이었고 최초로 개를 우주로 보낸 것도 소련이었고 최초로의 우주인도 소련인인데 이렇게 소련이 우주 개발에서 뒤처져 있었다면 어떻게 소련이 미국보다 그런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소련은 2차 대전 발발 전에도 자체적으로 로켓을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아리 수준의 개발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자체적인 액체 로켓을 만들 정도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소련은 이 앞에서 만들었던 로켓 기술들을 기반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소련의 카츄사 다연장 로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련은 이렇게 다량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항공기 고체 부스터 같은 거나 만들었기 때문에 로켓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미국보다는 소련이 좀 더 연구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V2 로켓을 본따서 이제 자체적으로 아론 로켓이라는 로켓을 만들게 돼요. 이제 1947년에 만들어져서 발사가 성공한 로켓인데 보시면은 V2 로켓과 아론 로켓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2년 만에 이렇게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에 성공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러시아의 로켓 기술도 그때는 무시를 못할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로켓을 가지고 우주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로켓의 출력이 턱없이 모자랐다는 점입니다. 이제 앞에서 보시다시피 V2 로켓 같은 경우에는 최대 상승 고도가 60km 지점까지였어요. 60km 지점이면 한 이쯤이죠. 근데 현대에서는 우주를 100km 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인공위성이 올라와가지고 적절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궤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지구 저궤도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500km 지점 위에서부터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60km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V2 로켓 가지고는 이제 출력이 턱없이 못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켓과 화물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더 큰 힘, 그러니까 더 큰 추력과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엔진의 크기를 키워가지고 추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큰 엔진을 구한다는 거는 이제 일단은 이 엔진에 사용되는 재료가 많아지니까 엔진이 무거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재료도 많이 들 뿐더러 이 무거운 엔진을 올리려면 연료가 더 쓰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더 비싸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소실 안에서 연소가 일어나야 되는데 단순히 엔진이 커지기만 하면은 이런 사각지대에서는 불안전 연소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소 불안정으로 인해서 엔진이 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러시아 과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문제를 생각하셔서 해결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러시아 로켓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세르게이 코롤로프 박사님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우주인을 우주로 보낸 R7 로켓을 개발하신 분이고, 이제 스푸트니크 1호나 아니면 보스토크 계획의 기체 설계를 실제로 진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추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발성 엔진 로켓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셨어요. 이제 다발성 로켓 엔진이라고 하면은 이 엔진과 같이 작은 로켓을 여러 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르게이 코롤레프 박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는 단순하게 큰 엔진을 만들지 못하면은 작은 엔진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균일한 출력을 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작은 엔진, 있던 엔진 4개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엔진 중에 하나가 만약에 다른 출력을 낸다면 이 3개의 출력이 똑같고 이 하나만의 출력이 크다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로켓이 이쪽으로 뒤집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 엔진이 힘이 적다면 힘이 이쪽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로켓이 이쪽으로 돌 거고요. 그래서 이 다발성 엔진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린 엔진들이 모두 같은 추력을 일정하게 내는 게 포인트인데 홀로프 박사님이 이 기술을 구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사용해서 만든 게 R7 로켓입니다. 되게 옛날 사진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꽤 최근 사진이라고 해요. 이제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최초로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로켓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재의 R7 로켓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7년에 처음 발사에 성공한 후로부터 이제 아직까지도 개량을 거듭해 가면서 아직도 러시아에서 쓰고 있는 로켓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우주정거장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화물선 같은 경우이고, 이 로켓 같은 경우에도 아직 러시아에서 쓰이고 있는 소유즈 2.1A 로켓이라고 합니다.
코로르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발한 로켓 하나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50년 이상 써먹고 있으니까 진짜 큰 개발을 해내신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전 후에 뉴멕시코 화이트샌드라는 곳에 연구소를 세웠어요. 이제 여기가 화이트샌드에 대한 사진인데 모래가 하얀색을 띠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화약을 다룬 로켓을 발사하기엔 최적의 장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련과 마찬가지로 V2 로켓을 복제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이제 미국은 1946년에 최초로 발사에 성공을 해요. 이제 소련은 좀 그냥 민자 로켓만 쏘다시피 해서 올렸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과학 장비를 달아가지고 고고도 실험을 몇 개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947년에 발사된 소련이나 아니면은 1946년에 발사된 미국이나 이 시기에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미국의 수준이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들기 시작한 로켓이 이제 벵가드 로켓인데, 이제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는 미국인 주도로 만들던 로켓이에요.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미국과 우주 개발 경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미국도 소련을 의식해가지고 순수 미국인이 만든 로켓을 우리 힘으로 쏴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벵가드 로켓을 좀 만들어가지고 개발해서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폭발로 이어지는 실패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이 이렇게 폭발을 하고 소련은 계속 쫓아오고 이제 소련한테 선두도 뺏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독일에서 망명해온 브라운 박사님의 이제 주도로 로켓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박사님의 주도로 만들어진 미국 최초의 자체 로켓 개발은 이렇게 레드스톤 로켓이에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브라운 박사님이 V2 로켓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레드스톤 로켓을 만든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V2 로켓의 이제 직계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종이죠. 이 로켓을 기반으로 여기서 만든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후에 주피터 로켓이나 아니면 세탄 로켓을 만들게 돼요. 이제 레드스톤 다음에 만든 기체는 주피터 로켓인데 이 주피터 로켓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아틀라스 로켓이고요. 그리고 이 아틀라스 로켓은 지금 미국에서 화물용으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로켓입니다. 이제 앞에서 위성 발사와 화물 운송으로 자신감이 몇 번 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과의 경쟁 관계를 의식을 해서 이제 소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이제 달로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폴로 계획을 위한 아폴로 우주선을 달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켓이 이제 세턴 로켓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진으로 보실 수 있을 만큼 이제 세턴 로켓은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추력이 셌고 그리고 그만큼 멀리 날아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당시에 로켓을 만들었던 개발팀이 이제 마감 기한에 좀 촉박하게 쫓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로켓을 만들면서 기록을 여러 가지를 남겨야 되는데 기록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이제 수작업으로 일일이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사구에 구멍을 뚫거나 하는 일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세턴 로켓을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는데 이때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어가지고 이 세턴 로켓은 거의 지금은 잃어버린 기술 정도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아폴로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는 우주정거장을 이용한 우주 개발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우주왕복선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는 버리고 부스터를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리고 우주왕복선은 다시 이제 이렇게 착륙을 시켜가지고 재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러시아의 R7 로켓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쏠 때 이제 사람을 태워서 올리거나 아니면 화물을 올리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기체 크기가 기본적으로 크다 보니까 사람도 보내고 이제 인공위성 같은 화물도 같이 보내는 그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몇 번의 사고 이후로 이제 안정성과 이제 실제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되면서 이제 우주왕복선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부 다 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59년부터 자체적으로 로켓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인하대를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왼쪽 사진이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IIQT-2라는 로켓입니다. 예, 이 고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하대 연구팀과 인하대에 있었던 인하 로켓 연구회라는 이제 단체에서 지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만들어진 로켓인데요. 이때 발사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하대에는 이렇게 로켓탑이 하나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주년 기념관 건물이고 이 뒤에 공학대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호관이죠. 2호관이 있고 여기 60주년 사이에 있는 이 로켓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로켓 개발이 군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정권에 연구돼서 만들어진 백곰 탄도미사일과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현무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두 로켓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켓을 좀 많이 따오는 형식을 취했고 이때 만들어진 로켓들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후에 만들어질 미사일이라던가 아니면 로켓 개발에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군사 정권이 끝난 후에는 1989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로 로켓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탄도미사일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현재에도 과학실험용 로켓인 이렇게 KSR 로켓 시리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로호 아니면 누리호 이렇게 개발해서 발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한 로켓입니다. 2009년 1차 발사부터 2013년 3차 발사 성공까지 3번에 따른 로켓 발사 시도가 있었는데 3차에 이르러서는 물론 엔진은 이제 러시아제를 좀 사서 쓰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렸다는 그런 의의가 있었던 로켓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후에는 어떤 로켓들이 나올까요? 이전의 로켓들은 대부분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나사 아니면은 뭐 러시아의 로코코스모스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로 이제 로켓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차세대 로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회사를 위주로 로켓 개발과 우주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뭐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스페이스X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팔콘 헤비를 이용해가지고 드래곤 크루 캡슐을 통해서 이제 우주비행사 2명을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데 성공을 했죠. 앨런 마스크가 이제 내년부터 로켓을 이용한 민간 관광 산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우주 개발의 시대는 이제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흐름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로켓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발사된 누리호 시험 발사체인데 2단 로켓의 부분을 따왔다고 하고요. 2단 로켓의 엔진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제 발사를 하는 모습인데 이 18년에 발사된 이 실험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완료하고 이제 후에는 2021년 내년이죠. 2021년에 이제 추가로 누리호를 개발해서 이제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 거고요. 네, 이제 또 따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로켓에 대해서 이 점이 좀 궁금하셨다 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또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따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